자,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어색한데요? 자, 온라인으로만 쭉 할 때와 이거 같이 병행하니까 어느 분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런타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단일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가 합쳐진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코어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데이터 액세스 인티그레이션, 이게 DB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일 프레임워크가 아닌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은 스프링 빈즈. 왜냐면은 이거는 스프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빈을 만들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스프링에서 의존성 삽입, 이게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의존성 삽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스프링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스프링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합쳐진 프레임워크인데요. 개발 프레임워크인데 핵심은 빈의 생명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스프링이 하는 역할은요. 서버가 실행될 때 빈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전에 와스도 그랬잖아요. EJB도 자바 빈을 와스가 관리하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와스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관리하는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빈을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와스가 달라져도 기존의 코드는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톰캣에서 동작하는 코드를요. 웹로직에 그대로 돌려도 잘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EJB는요. 톰캣 같은 오픈소스에서는 지원을 안 했어요. 오픈소스. 사실 톰캣은 와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웹로직이나 웹스피어, EJB로 개발했다면은 그런 국가의 서버들이 필요했고 또 유지 관리 비용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톰캣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포털 사이트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네이버나 다음 정도의 거대한 사이트는 아니더라도요. 웬만한 기업의 홈페이지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스프링 빈즈가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죠.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만 고르면요. 스프링 빈즈. 그 다음에 스프링 웹 MVC. MVC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 JDBC.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개발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요. 뭐냐면은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 웹. 그 다음에 스프링 TX. 이게 트랜잭션 처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기존에 JDBC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트랜잭션 처리하려면은 커넥션에 오토 커밋 펄스로 해놓고 쿼리를 실행시킨 다음에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은 오토 커밋을 다시 트루로 해놓고 뭐 이런 코드를 일일이 수정해야 됐고 또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 로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트랜잭션 처리하기 아주 불편했는데요. 스프링은 저 TX라는 모듈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가 아주 쉬워졌다는 거죠. 그 외에 뭐 그다음 하이버네이트 JPA 같은 ORM 있죠. 요즘은 이제 DB 프로그래밍 할 때 JPA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수업 과정에는 안 들어있어요. JPA만큼은 시중에서 책을 하나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스프링 내공이 좀 쌓인 다음에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스프링 모듈들이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특징, 포조 기반 클래스 프레임워크. 그냥 뭐냐면 우리가 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자바 개발할 때 예전에는 자바 EE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뭐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바 SE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바 SE의 컴포넌트만 클래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웹 개발이든 엔터프라이즈 환경 개발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존성 삽입을 지원해주죠. 의존성 삽입. 이게 뭐냐면 스프링이 XML 기반으로 빈들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 XML 기반도 있고 아노테이션 기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설정 내용을 가지고 스프링이 빈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OP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로깅,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느닷없이 전체적인 서버의 성능 그 테스트를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의 실행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코드를 다 까가지고 메서드 실행되기 전에 시간 체크하고, 그다음에 메서드 실행된 다음에 시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빼가지고 로그로 남기고 이걸 분석하고, 이런 코드를 기존의 코드에다가 다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넣었는데 다 넣었더니 고객사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 와서 그거 없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코드로 수정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확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MVC 프레임워크가 모델 2 방식인데, 이 모델 2 방식하고 모델 1 방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 한마디로 좋다는 거죠. 이 얘기 할 때마다 꼭 약장수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장수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빈 페이지가 나오는데, 빈 페이지 나오는 것은 저기 출력하는 종이 맞추려고 빈 페이지 넣어놨습니다. 자, 개발 환경 구상인데요. 개발 환경 구상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책에서는 JDK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클립스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클립스가 기본적으로 스프링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클립스에 스프링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스프링 툴 슈트라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고 이클립스 안에 있는 스프링 툴 슈트라는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스프링.io 가서 아예 스프링 툴 슈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클립스와 스프링 툴 슈트가 한꺼번에 있어요.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개발할 거라면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게 좀 무겁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한 7, 8년 전에 회사에서 구매해줬고 아직도 그거 써주고 쓰라고 하고 앞으로 1, 2년 안에 사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는 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메모리가 한 8기가 이상만 되면은 뭐 노트북 한 3, 4년 전에 구매한 거라면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는 것이 훨씬 속 편해요. 그 안에 개발 환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안 돼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이 고급 프레임.go.kr에 있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톰캣, 오라클은 뭐 DB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건데 굳이 뭐 요즘 최근에 DB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11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압축 파일이 한 300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압축 풀어서 설치하면 금방 설치되고요. 뭐 삭제도 쉽고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축 주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제가 사실 뭘 넣어놨냐면요, 개발 도구 넣어놨었죠. 거기 원격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운로드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운로드 돼야 그걸 설명하거든요. 다 되셨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한테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 창에서도 고개가 돌아가면 오른쪽 모니터에 원격 접속자 분들과 대화하는 거로 생각하세요. 자, 화면은 잠깐 내리고 우리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거 설치해 보죠. 저는 아까 그 파일을 C 드라이브 안에다가 넣어놨었습니다.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프로젝트라는 거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프레임 있잖아요. 이거 프레임. 이거 그 자동 압축 푸는 파일이에요. 여기 그냥 더블 클릭하고 압축 푸는데 디렉토리는 아무 데나 해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데다 넣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발하실 때 특정 디렉토리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개발하시잖아요. 저는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압축 풀어 놓을 거예요. 저걸 이용하면은 별도로 뭐 스프링트 슈트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자바 기반 개발할 때는 반드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셔야 돼요. 저거 안 쓰고 그냥 기존 이클립스에다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들을 직접 설치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니 저게 편하죠. 용량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1GB여서요. 기존 이클립스보다 훨씬 파일 사이즈는 큽니다. 보통 기존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400메가 전후반이고요. 스프링트 슈트 다운로드 받으면 500메가 정도 안 돼요. 얘는 1기가죠. 그게 그만큼 개발 환경과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이 반대집이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같은 디렉토리 안에 이거 프레임 있고요. 거기 안에 이클립스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안에 이클립스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아직 다운로드 한 파일이 압축이 다 안 풀렸어요. 네, 압축 다 풀렸네요. 자, 압축 풀렸으면 닫고요. 그 다음에 톰캣도 압축 하나 풀어놓죠. 톰캣도 알아서 풀게 하면은 풀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JDK는 컴퓨터에 JDK가 설치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C에 프로그램 파일지에 보니까 JDK가 없죠. 깨끗합니다. 개인적으로 JDK가 있으면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참고로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이게 64비트잖아요. 근데 64비트면 자바도 64비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버전 맞춰주시고, 저는 여기 JDK 8 자바 8이죠. JDK 8 64비트용 제가 공유해드렸잖아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기본 디렉토리에 그냥 넥스트 눌러서 설치하시면은 금방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제 컴퓨터는요, C 드라이브에 오라클 XE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엔 오라클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지우고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돼요. 저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교재에 있는 오라클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다른 분이 설치했을 게 분명하죠. 제가 여기 안 온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주로 송파에서 강의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기 안에 비밀번호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오라클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저는 있으니까 제거해 버리고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할 거예요. 제거되는 동안 그 압축 파일은 한쪽에 풀어 놓습니다. 오라클 XE 112 윈64 압축 풀면은 디스크1이라는 파일이 디렉토리가 생기거든요. 오라클 익스프레스 에디션 11G 설치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지우세요. 지우고 하세요. 아니면은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지워도 되겠죠. 본인이 설치했을 테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지우는 거고요. 지웠고 C 드라이브에서 디렉토리까지 지워주시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상태에서. 여기 지금 강의장에 이게 설치가 돼 있어서 일부러 지운 거예요. 개인 노트북에 설치가 돼 있다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데 이것도 긍정적 내용만 선택해주면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동의하고 넥스트. 그리고 기본 설치 디렉토리는 C의 오라클 XE로 그대로 놓고요. 넥스트. 비밀번호는 그냥 오라클로 하세요. 오라클. 여기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오라클로 해주시면 다음에 다른 분들이 쓰는데 편하겠죠. 보통은 이제 같이 쓰니까요. 넥스트. 실행시키기 전에 보시면 이 화면에 뭐가 있냐면요. 리스너 151, 그 다음에 HTTP 리스너 80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너 포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고요. 그 다음에 8080 있는데 이 익스프레스 에디션 설치하면은 HTTP 그 서버가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 포트는 나중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인스톨 누르면은 설치가 되죠. 설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강의장 컴퓨터가 꽤 성능이 좋아요. 금방금방 지우시고 금방금방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원격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설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여기선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컴퓨터 죽었나? 이거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금방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너무 지겹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공유해드린 파일 중에서 .m2.zip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라클 설치되는 도중에 요거를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은 그 리포지토리라는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많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 메이븐이라는 우전성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이 메이븐 우전성 관리 도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그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요 안에 있어요. 이거 제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뭐 막상 강의할 때 보면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컴파일이 안 된다든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특정 디렉토리 압축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설치가 다 되면은 피니시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할 건 거의 다 됐죠. .m2 파일은 이따가 나중에 압축 푸시면 되고, 그다음 SQL 디벨로퍼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직접 강의를 한다든가 쓰진 않아요. SQL 구문을 여러분이 작성하고 테스트해 볼 때 이거 이용하면 편하죠. 저는 압축만 풀어 놓겠습니다. DB 설치하고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는 제가 이게 압축이 풀리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렸네요. 오라클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일레미지 익스프레션이 있고요. 여기 메뉴에서 보면은 Run SQL 커맨드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Run SQL 커맨드 라인. 요 Run SQL 커맨드 라인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은 까만 창이 뜹니다. 까만 창이 뜨는데요. 저 까만 창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화면 창이 좀 작아서 화면 창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죠? 자, 여기서요. com/s ccdba 하면 커넥티드라고 뜨죠. 이 DB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뭐라고 넣으시냐면요, alter user hr account unlock.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하면은 HR이라는 사용자 계정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근데 그 계정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 락을 풀어주시고요. 물론 이거를 구문을 두 개로 쪼개서 써도 됩니다. 얼터 유저 HR 어카운트 언락하고, 그 다음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얼터 유저 HR identified by HR 이렇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서 첫 번째 HR은 계정이고요. 두 번째 HR은 비밀번호예요. 제가 계정과 비밀번호로 동일하게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비밀번호는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엔터 쳤을 때 유저 얼터드라고 정상적으로 떠야 되는데, 저 두 개의 구문은 한 줄로 써도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계정, 뒤에는 비밀번호. alter use HR account unlock 그리고 identified by HR 이렇게 하셔도 동일해요. 두 줄로 써도 되고요. 한 줄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HR이라는 사용자의 락을 풀어주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요. 컨하고 HR 비밀번호 HR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속을 하고 저 컨은 커넥트의 약자입니다. 오라클 SQL 구문이 아니고 오라클 SQL 플러스 구문이어서요.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명령이죠. con HR 그 다음에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지 조회를 해보는 명령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107 뜨면은 정상적으로 DB 세팅이 잘 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톰캣이라는 걸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띄워야 돼요. 근데 톰캣의 HTTP 포트와 그다음에 오라클의 HTTP 포트가 같습니다. 두 개 다 8080이어서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주로 오라클의 포트를 많이 바꿉니다. 오라클의 포트를 바꾸는 방법은요. exec dbms xdb set http 포트 가로 열고 8081로 바꾸겠습니다. 네. exec dbms xdb set http 포트 제가 못하냈는가 봐요. exec dbms 오타가 아니고요. 이거 HR 사용자로는 권한이 없죠. 다시 con slash s sysdba 저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죠. exec dbms 언더바 xdb set http 포트 8081 이렇게 HR 사용자는 권한이 없으니까 sysdba 사용자로 포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거죠.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 그대로 채팅창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됐죠? 자, 잘 됐으니까 일단은 뭐 스프링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봐야 되는데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어요? 좀 기다릴까요? 좀 기다릴게요.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제가 화면 봐드릴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다 잘 됐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클립스를 실행시켜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요 창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닫으셔도 되겠죠. SQL 커맨드 라인 창은 닫고요. 아, 네. 설치 중 세팅 중이신 분 있는데 좀 네. 조금 기다리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성능이 꽤 좋아서 금방 설치되는데요. 저도 제 노트북 갖고 왔다면 이렇게 빨리 안 됐을 거예요. 저 노트북 한 6년 된 거라.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요 강의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나 여러분 화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녹화를 한 거를 따로 편집은 하진 않겠습니다. 편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실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계속 올려놓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잊어먹으면 그냥 계속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듣기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죠. 스프링에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건 우리 이거브 프레임워크 앞쪽 풀었잖아요. 여기 이클립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eclipse.exe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보통 그 자바 설치하고 자바 홈 환경 배수 잡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바 홈 환경 배수를 자바에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자바를 우리 윈도우용 설치했잖아요. 윈도우용 설치했을 경우에는 굳이 자바 홈 환경 배수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톰캣을 직접 실행시킬 땐 톰캣을 이클립스에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톰캣을 직접 실행시킬 때는 자바 홈 환경 변수가 잡혀야 되는데요. 그 경우 아니라면 굳이 안 잡아도 상관없고요. 저는 현재 이렇게 이클립스 실행시키면 워크스페이스를 어디 선택하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지금 C 드라이브 안에 C-21 이게 사용자 홈 디렉토리거든요. 여기 안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작업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바꿔줄게요. 이거를 C 드라이브 안에 아까 우리는 프로젝트란 디렉토리 안에 만들었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놓고 요 디렉토리를 폴더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 경로가 바뀌죠.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여기 있는 거 통째로 압축해 가면 편하게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경로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런치 누르면은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웰컴 창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웰컴 창은 닫아버리고 다음에도 안 보게 할 거고요. 자, 이 화면이 공유가 되잖아요. 화면을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보다 그나마 좀 잘 보이죠? 화면이. 그리고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죠. 프로젝트. 파일에서 보시면요, 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보와 관련된 메뉴들이 많이 있죠. 요거는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 컴포넌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웬만한 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은요 일일이 다 만들지 않죠. 왜냐면 회사에서 이미 비슷한 사이트에 개발했었던 거 있다면 분명히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 가져다 쓰면 쉽게 개발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하는 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 환경 또는 실행 환경입니다. 나중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그렇죠. 웬만한 컴포넌트는 다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게시판이나 회원가입 이런 것들부터 일정 관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적어 있는 프로젝트로 생성하잖아요. 그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소스코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생성문 그리고 샘플 데이터 인서트 구문까지 다 제공이 돼요.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사용할 거 아니고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거거든요. 스프링 프로젝트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가 있죠. 그게 스프링 부트라는 거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예요. 스프링 부트라는 거 이용할 때는 처음에 스프링 배울 때 뭐가 어렵냐면요. 이클립스 설치하고 스프링 툴 슈트 설치하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톰캣에 그 서버 실행시키고 이 과정이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없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만 가지고 웹서버를 띄우고 거기에 뭐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할 때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기존의 스프링 프로젝트를 가져다 개발하니까 메뉴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헬로 스프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선정하고요. 그리고 아래 템플릿이 여러 개 있는데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란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돼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은 뭐 프로젝트 이름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뭐 테스트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쓰셔도 돼요. 다만 아래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 넥스트 누르면은 이거는 맨 처음 한번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예스 누르면은 금방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패키지를 적는 거예요. 탑레벨 패키지 적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이 적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A.B.C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my company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뒤집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뒤집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탑레벨 패키지는 반드시 그 세 단위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문자로, 그리고 중간에 공백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 이름은 자바의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과 동일하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쓰지 마시고요. 소문자로, 그리고 점으로 구분된 세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피니시 누르시면요,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오른쪽 아래 빌딩 워크스페이스에서 뭔가 계속 동작을 하는데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스프링 프로젝트는 레거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 좀 낮아요. 이 왼쪽에 프로젝트를 좀 확장해 보면은 폼.xml 파일이 있잖아요. 이 폼.xml 파일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자바 버전이 1.6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1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는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화면 글씨가 좀 작아서 글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빌딩 워크스페이스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요. 글자를 좀 크게 하죠. 이 정도 글씨면은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프로젝트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X, 또 하나는 느낌표 있잖아요. 느낌표 있으면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에 느낌표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소스 코드로 저장하더라도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컴파일 해줘야 되는데 그 클래스 파일에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표는 있으면 안 되고, X는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코드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빨간색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매입은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저 아래 들어가면 매입원이 있고요. 여기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은 매입원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켜줘요.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 파일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OK 누르면은 네, 다시 한번 워크스페이스를 빌딩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죠. 사라져야 돼요. 자, 그리고 잠깐 기다려보죠. 제가 공유했던 파일 중에서 이 파일 있죠. .m2.zip 이 파일. 이 파일을요 어디다가 압축 풀어놓으시냐면은 현재 사용자 있어요. 여러분 개인별로 사용자가 다르잖아요. 저는 사용자 이름이 C-21이에요.
C-21이고 여기 안에 보면 .m2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C-21에 그렇죠? 이렇게 .m2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리포지토리라는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그 .m2.g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이 리포지토리에 덮어 쓰세요. 그러면은 같은 이메일이 있으면 덮어 쓸 거냐 물어보고요. 확인 누르면은 다 덮어 쓰죠. 요 .m2.g 파일은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를 압축해 온 거고요. 이 컴퓨터에서는 메이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련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다운로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븐이 자루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중간에 자루 파일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이어받기 기능이 없어요. 중간에 그 파일이 한번 다운로드 받다가 중단되면은 파일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그 파일 가지고 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파일이 계속 로드가 되려고 하겠죠. 그럴 때는 리포지토리를 다 지우고 뭐 새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거 리포지토리 디렉토리를 그대로 옮겨와도 되고요. 다시 한번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사라지면은 이 마커에서요 스프링 프로블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서 한번 셀렉트 올 델리트 지워버리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가끔은 에러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강제로 에러 표시만 없애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폼.xml을 보면은 프로젝트에서 자바 버전이 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젝트의 버전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6을 우리는 1.8 쓸 거예요. 1.8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요. 여기서도 바꾸지만은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프로퍼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메뉴에 보면은 프로젝트 패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젝트 패시. 요 아래 오른쪽에 보면 자바 버전이 현재 1.6으로 되어 있잖아요. 1.8로 하시면은 JDK 버전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버전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 버전은 프로퍼티에서 프로젝트 패시 여기를 자바를 1.8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5점대 이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바는 반드시 1.8 이상 해야 돼요. 자바 8 이상 해야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 4점대 사용한다면요. 4점대를 사용한다면은 자바는 최소 1.6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1.6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1.8로 쓰는 게 더 좋겠죠. 프로젝트 설정 변경을 했습니다. 스프링 버전은 현재 3.1.1이죠. 근데 제가 쓴 책에서는 4점대와 5점대를 기준으로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바꿔보는 것으로 하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수정하시면 돼요. 4.3.9 교재에는 4.3.9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3.1.1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 서버 실행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서버 실행은요 잠깐 쉬었다 해야겠어요. 11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